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로 이사했다. 이사를 한 이유는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였지만 머리 한켠에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꾼 것도 있었다.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으며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우산도 소용이 없을 만큼 바람이 세찼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가까스로 도착해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류장 너머로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빗속에서 잘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 모습에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는 서둘러 탔다. 창가에 앉아 비에 흐려진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려던 순간 다시 한기의 시선이 느껴졌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그 형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괜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알게 된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 형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그 정류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한 여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가끔씩 그녀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물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거나 새벽이면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결정적으로 나를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침대 곁에 누군가 서 있었다. 형체는 분명하고 얼굴도 뚜렷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날 정류장에서 본 그 형체의 여자였다. 그녀의 눈인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소리를 빼앗긴 존재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불을 켜니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꿈같은 환상이었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방을 둘러보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마주친 그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집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 속 공원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서울 외곽 작은 동네를 다시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 어느 동네를 가든 정류장 근처에는 반드시 그곳에 서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날은 특별히 무엇인가 으스스한 날이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늦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이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퇴근 시간으로 붐볐을 거리가 오늘따라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런 정막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내 등 뒤가 서늘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길 기다리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한 여성의 얼굴이 엘리베이터 문틈새로 잠시 보였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문이 다시 열렸을 땐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나는 10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가는 길, 불빛이 어딘가 깜빡거렸다. 나는 복도 끝에 위치한 내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또다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내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방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내려고 샤워를 하기로 했다.
무언가 찜찜했지만 물소리와 뜨거운 김이 내 긴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서 거울을 바라본 순간 나는 다시 멍해졌다. 거울에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춰져 있었다.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여자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거울 속 여자는 슬픈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돌아줘. 나는 패닉 상태로 거울을 치워버리고 욕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바람소리 같은 낮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돌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나는 이 상황을 무시하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결국 나는 잠에 들지 못한 채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를 걱정하며 당장이라도 그 집을 나와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급히 짐을 챙겼다.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 그곳의 이전 임차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그 방에서는 몇 년 전 한 여자가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이후로 그 방 세입자들이 종종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그 여자의 영혼이 여전히 그 방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난 후 그곳은 점차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다행히도 그 후로는 별다른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마치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낄 때면 소름이 돋곤 했다. 끝없는 의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공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 여자가 무엇을 원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 홀로 남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나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고 나는 어쩌면 그 여자가 드디어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모든 요소는 창작된 것입니다. 지은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최근 종강을 맞아 스트레스를 풀 겸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외딴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지은이와 그녀의 친구 5명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금요일 저녁에 출발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운전 끝에 그들은 밤늦게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은 생각보다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은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까운 곳의 다른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묵을방을 정리하고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평소 호러 영화나 이야기를 잘 보지 않아서 그런 주제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그녀도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는 주로 펜션과 비슷한 외딴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미신, 귀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펜션 어딘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의 친구들 모두는 그 소리에 놀라 조용해졌고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은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함께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함께 있던 사람들과 눈을 맞출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차가워 보였던 것이다. 지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새벽이 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피곤함에 지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지은이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방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복도는 깜깜했고 그녀는 손전등 앱을 켰고 조심스럽게 걸어나갔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그녀를 어디론가 이끄는 것만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지은이는 무언가 덩어리진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펜션의 오래된 가구였던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가구의 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가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가구 뒤편에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다. 지은이는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에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열렸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강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방 안으로 발을 내딛고 말았다. 방 안은 매우 어두웠고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저 멀리 방 중앙에서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녹슨 철문에 머무르게 되었다. 철문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왔다. 지은이는 문틈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래에는 손톱이 검게 변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형체가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인간의 형태였다. 지은이는 충격과 두려움에 기절할 뻔했지만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방에 있던 촛불이 서서히 꺼져가며 방은 다시금 어둠 속에 잠겼다. 그때 무언가가 그녀의 어견을 슬며시 건드렸다. 지은이는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로 나가자 그녀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뛰어가 보니 친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지난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가벼운 이야기로 받아넘기며 별일 아닐 거라고 했다. 결국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밤의 일을 계속 떠올렸다. 그리고 결코 그 펜션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은이는 인터넷에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과거의 그곳에서는 기이한 실종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싸늘해짐을 느끼며 그날 밤 그녀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로 지은이는 사람들에게 그 펜션을 절대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그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공포는 그렇게 지은이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말았다.